방구석 IB 영어 채널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드디어 벼르고 벼르던 디스토피아 소설계의 고전, 학생들이 어려워서 우리 학교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설 1순위에 꼽히는 1984를 가져왔습니다. 1984는 그 두께도 두꺼울 뿐 아니라 완벽하게 통제된 사회에서 정치나 종교적인 이념이나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까지 다루고 있어서 이게 저는 성인이 돼서 민음사에서 출간된 번역본을 읽었는데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거를 학생들이 원서로 읽는다면 정말 어렵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번역본을 먼저 읽은 다음에 혹은 영화를 본 다음에 원서로 접근하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교보문고 해외 배송을 통해서 책을 많이 주문을 하는데 교보문고에서 퍼드 서비스라고 해서 원서를 주문을 하면 곧바로 책으로 이렇게 재본해서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어서 저처럼 이제 원서를 구하기 힘들거나 한국에서 해외 배송 책을 주문을 하실 때 퍼드 서비스로 원서를 주문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984 소설 같은 경우는 다루는 키워드와 생각할 주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한 영상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 오디오로 듣는 IB 영문학 컨텐츠를 통해서 학생들이 들으면서 충분히 복습할 수 있도록 자료를 올려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이 소설의 소개 정도로 리뷰를 해볼까 해요. 먼저 이 소설이 디스토피아 소설계의 고전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이 작가인 조지 오웰이 죽기 직전에 아픈 몸을 이끌고 정말 생애 마지막 작품으로 모든 것을 담아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그런 감시 독재 사회를 그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디스토피아 소설들은 그렇게 모든 권리를 통제하고 침해하기보다는 일부의 그 커뮤니티에서 통제하고자 하는 인간의 권리, 더 기버 같은 경우는 기억력이나 감정, 색깔, 그리고 브레이브 뉴 월 같은 경우는 탄생, 생명의 탄생을 이나 사람들의 그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통제했다면 1984는 처음 읽을 때 굉장히 숨이 막히는 느낌이고 처음에 몇 장 넘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모든 것이 통제가 되어서 특히 당원이라고 불리는 그 지식층은 집도 정부에서 정해주고 연애는 금지됐고 결혼도 정해진 사람과 해야 하고 또 어떤 말을 하든지 다 녹음이 되고 자신의 행동이 촬영이 되고 그리고 벽에 붙어있는 그 지도자죠. 그 빅브라더의 텔레스크린을 통해서 하루 종일 그 당에서 송출하는 정보를 통해서 세뇌를 받으면서 그렇게 모든 것이 철저하게 통제된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가 하면서 너무 숨이 막히고 몇 장 넘어가기가 어렵고 또 어려운 용어들이 사상이나 정치와 관련된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초반 부분만 조금 넘기면 이제 곧 주인공이 이 디스토피아 소설의 주인공들은 과감하게 그런 통제사회의 그 부당함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모험을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총 3부 중에서 2부로 가게 되면 또 새로운 마을에 가서 재밌는 이야기들도 일어나기 때문에 앞부분 조금 힘들더라도 잘 넘기면서 무사히 2, 3부까지 이르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이 사회는 빅브라더와 또 그를 추종하는 당원들이 통제하는 완벽한 통제 사회로 또 지도자층과 그 지식인층이자 그 언론사에서 근무를 하는 그 당원 사회, 주인공 윈스턴이 속한 사회입니다. 그리고 큰 통제를 받지 않고 하루하루 힘겹게 생계를 위해 살아가는 노동자 계층, 이렇게 세 가지 층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당원들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릴 때부터 철저한 세뇌 교육을 받으면서 당과 빅브라더에게 충성하도록 그렇게 세뇌를 받게 되고 자신의 생각이나 또 당에 반대한다든지 남다른 생각을 하면 끌려가서 몰래 이 세뇌 교육을 다시 받게 돼요. 사상 교육을 받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를 감시하게 하고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사회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이 주인공 윈스턴은 우연한 계기에 그 호기심을 가지고 과연 이런 완벽한 통제 사회가 그 사람들에게 정말 행복한 거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당에서 요구하는 것 그것뿐일까 하는 의문으로 그 호기심을 가지고 노동자 마을에 방문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한 그 당의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면 즉시 그것이 고발이 되고 또 끌려가서 고문을 받거나 목숨을 잃기도 하는데, 운이 좋게도 사실 나중에는 그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이 밝혀지지만 노동자 마을에 잠입하는 데 성공을 해서 거기에 골동품 가게에서 일기장이라는 것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 완벽히 통제된 사회에서는 일기를 쓰는 행위는 마치 그 중대한 범죄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모든 말과 행동, 생각까지도 감시당하고 통제당하는 사회에서 일기라는 것은 자신의 자유로운 생각을 기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록이나 언론, 역사마저도 은폐되고 조작되는 사회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금지된 행위였어요. 그런데 윈스턴은 이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사회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그것이 당에 걸릴까봐 매우 조심하면서 그렇게 숨기고, 또 텔레스크린이라는 그 감시 TV이자 그 라디오의 감시를 피해서 조심스럽게 일기 쓰는 행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작품의 초반부가 진행이 되고요. 또 어떻게 사람들이 세뇌가 되고 활동을 하고 또 이분 혐오 시간을 통해서 그 공공의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혐오감을 조장해서 당에 충성하게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일부에 나오고요. 사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뭐 식사라든지 어떤 사람들의 욕구나 감정도 철저하게 통제되고 절제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 2부에 가서부터 이제 좀 재밌어지는데요. 이 주인공인 윈스턴이 노동자 마을에 가서 그 당원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골동품이나 옛날 그림이나 역사책이나 일기장 이런 물건들을 보고 놀라게 돼요. 그러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 통제 사회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부터 소설의 톤도 달라지고 또 전반적인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윈스턴이 노동자 마을에 가서 골동품 가게에 들어가는 장면 부분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설의 2부 초반부입니다. 이게 뭐죠? 윈스턴이 넋을 잃은 표정으로 물었다. 산호지요. 아마 인도양에서 나온 걸 거예요. 보통 유리 속에 박아두죠. 모르긴 해도 100년은 됐을 거예요. 아름답군요. 윈스턴이 말했다. 아름답고 말고요. 노인이 감상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요즘엔 그런 물건을 두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죠. 노인이 기침을 하고 덧붙였다. 요즘 세상에 누가 진짜 골동품에 관심을 갖겠어요. 남아있는 것도 별로 없지만 말이에요. 윈스턴이 그 물건에 반한 것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현재와 사뭇 다른 옛 시대의 유물을 지니는 데 따른 묘한 기분 때문이었다. 당원이 그런 물건을 갖고 다니는 것은 오래되거나 아름다운 물건은 무엇이든 의심부터 받았다. 만약에 오래되고 아름다운, 그러니까 당에서 금지하는 쓸데없는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사상범으로 몰려서 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였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면서 이 산호가 들어있는 그 물건을, 골동품을 구입을 해서 주머니에 몰래 가지고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소설의 중반부에는 다른 중요한 여주인공인 줄리아와의 만남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줄리아도 이 당원 중에 한 명이었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충성 당원이고 당의 그런 여러 가지 행사나 자신의 일에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를 하지만 뒤에서 몰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목숨을 걸고 자유연애를 즐기는 그런 용감한 주인공이었어요. 이 줄리아가 윈스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쪽지를 건네주고, 두 사람은 이제 줄리아가 미리 조사를 해둔 그 감시 카메라나 도청 장치가 없는 야외 공간에 가서 비밀스럽게 연애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의 연애나 그런 사랑의 감정이나 성욕까지도 철저하게 통제를 했는데요. 정신적인 세뇌뿐 아니라 뭐 약물을 통해서도 그렇게 통제를 한 것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연애를 하고 하다 보면 그 사회를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규제가 있었는데 결혼마저도 당에서 정해준 사람과 또 의무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당에서 원하는 아이를 당원을 낳는 그런 비인간적인 행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윈스턴은 부인이 있었지만 사랑이 없는 결혼이었기 때문에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고 부인은 극도적으로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을 통해서 극도로 이제 스킨십을 거부하면서 남편을 거부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 줄리아의 용감한 접근을 통해서 두 사람은 연애를 하고 대화를 하고 이 당에서 금지하는 행동들을 그 노동자 마을로 나가서 당원사회 밖으로 가서 하면서 점점 윈스턴의 그 반사회적이고 당원적인 그런 생각들이 현실적인 실천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다 이제 3부로 가서는 후반부에 그 오브라이언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 인물은 사실은 윈스턴은 처음에 이 인물이 이 당원 사회에 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비밀 당원, 소위 말해서 뭐 독립운동 단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알고 보니 그 당의 고위 당원이자 첩자였죠. 그 윈스턴처럼 자유로운 생각을 하는 인물들에게 마치 내가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투사인 것처럼 접근을 해서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듣고 고문실로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고위 당원이었습니다. 줄리아는 이 윈스턴에게 이러한 깊은 생각이라든지 또 오브라이언과 어울리는 걸 경고를 했지만 윈스턴은 자유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커진 나머지 오브라이언과 친분을 쌓게 되고 그를 믿게 되고 심지어 그의 집에 가서 자신이 생각하는 당에 대한 모든 비판 사상을 말하고 그것은 당연히 텔레스크린에 녹음이 됐겠죠. 그래서 나중에 줄리아와 함께 자신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진짜 압권이에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1부와 2부 그 통제사회와 그 노동자사회를 나누는 계기가 그 골동품점이었다면 그 골동품점의 주인으로 나오는 노인마저도 이 당에서 심어놓은 첩자였어요. 그렇게 윈스턴처럼 옛날 물건이나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이 당원들이 당을 배신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골동품점마저도 당에서 만들어 놓은 함정이었습니다. 그 2층을 이제 숙박업소처럼 운영을 했는데 줄리아와 그곳에서 자주 만남을 가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골동품점 2층 숙소에 줄리아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있다가 그림들이 떨어지면서 그 뒤에서 텔레스크린이 등장하면서 다 보고 있다. 너희가 한 행동이 다 기록이 되었다. 너희는 포위됐다. 손을 들어라. 이렇게 하는 장면이 정말 압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오브라이언이 그 첩자였던 것을 깨닫게 되고 두 사람은 고문실로 끌려가서 사상교육을 받고 이제 그 부분이 후반부 3부에 나오면서 그 오브라이언과 윈스턴의 대화 또 고문 단계에 따른 윈스턴의 어떤 인간적인 나약함과 변화 이런 것들이 많은 그런 철학적인 의미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오브라이언과의 대화 부분을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제 너무 슬프게도 줄리아는 목숨을 걸고 그렇게 윈스턴에게 접근을 해서 사랑을 했는데 이 윈스턴은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신이 아니라 줄리아를 고문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고 두 사람은 이제 고문에서 풀려난 다음에도 서로 서먹한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윈스턴이 정신개조를 당해서 그 당을 사랑하고 그 빅브라더를 사랑하는 그런 장면? 뭐 총살 장면으로 분석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요. 이게 아마 당에 충성을 하고 결국에는 제거되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생각할 거리는 뭐냐면 그 당에서 그 의무적으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조장해서 뭐 일어나지도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세뇌를 시켜서 사람들의 관심을 돌려서 당을 비판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뭐 공공의 적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 혐오 감정을 심어준다든지 매일매일 그 혐오 교육을 하는데요. 거기에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진 골든스타인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사실 이 혁명을 꿈꾸고 반역을 꿈꾸는 사람들은 골든스타인이 혹시 우리와 같은 그 당에 반대했던 자유로운 사상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오브라이언이 이 윈스턴을 시험하기 위해서 골든스타인이 쓴 책이라고 하면서 어떤 사상집을 건네주게 되는데요. 작가는 그 사상집 안의 내용을 통해서 독재 정치라든지 어떤 인간 사회의 불평등이라든지 언론 통제라든지 기아 문제나 전쟁, 식민 지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의 내용인 것처럼 자세하게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주의 깊게 분석을 하시면 좋고요. 보통 제가 소설을 중요 장면이나 대사를 학생들에게 정리해 줄 때 많아도 20개 키워드인데 이게 3부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작가가 그렇게 정해서 쓴 건지 몰라도 공교롭게도 딱 30개의 키워드가 나왔어요.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각 부당 10개씩 키워드가 해서 총 30개의 키워드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IB 영어 교육 무료 자료 카페에 공개를 해두었기 때문에 필요한 학생들은 또 들어와서 활용을 하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신어 사전이라는 부분이 부록으로 들어있어요. 이 언어 관련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또 정치나 독재, 통제사회뿐 아니라 언어를 가지고 내가 이 소설 분석에 접근을 하겠다 하는 학생들은 이 신어 사전 부분도 꼼꼼하게 읽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그 감정을 통제하겠다는 그 당의 목표에 따라서 이 언어학자들이나 또 언론인들이 언어를 점차 줄여가고 단순화하고 언어를 지워가고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점점 단순화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신어사전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신어사전의 목적은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영사, 당을 말합니다. 영사 이외에 다른 사상을 갖지 못하게 함. 단순하고 의도적인 사고만 표현하도록 함. A군. 뜻을 표현하기보다 파괴하기 위함. B군. 그러니까 과학이나 예술에 관련된 단어는 거의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의 허가선을 넘는 낱말은 존재하지 않도록 없애는 작업. 어휘의 감소와 언어 통제를 통해서 사고의 제한을 통해서 독재가 더 쉽도록, 또한 모든 문학과 예술 작품들을 소멸하려는 의도, 이것이 C군이고요. 이렇게 ABC군의 신어작업 목록에 각각의 의의와 목적에 대해서도 같이 작품의 내용과 어떤 통제, 독재 정부와 함께 분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설의 작가인 조지 오웰은 비록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지만 어떤 그 자본주의라든지 독재주의 정부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아시아나 뭐 스페인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런 시민운동에도 가담하고 전쟁에도 참여를 하고 그 이상적인 사회를 찾기 위해 노력을 했던 작가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 작가가 이렇게 완벽한 통제사회를 그려서 이런 독재사회가 우리 역사 속에 이제 모델이 되는 그런 국가나 정치체제가 있었죠.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래서 정말 생애 마지막 순간에 작정을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준 소설이기 때문에 현재에도 많이 읽히면서 어떤 독재주의에 대해 비판을 하거나 통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때 자주 언급되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많이 어렵지만 이 한 권의 독서를 통해서 아마 그 IB 영어 시험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명의 사회인으로서 또 개인으로서 많은 의미들을 전해주고 생각의 확장을 주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이상 완벽한 통제사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독재사회의 부작용에 대해서 인간의 기본 권리에 대해서 그리는 소설 1984 간단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